자, 1월 환율 긴급 진단 $1 환율이 1,300원 후반대로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요. 1월 들어서 1,200원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1,350원까지 급등하면서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제 외환당국 구등이 나오고 그쵸. 쳐다보고 있다잉. 내가 환율 쳐다보고 있다잉. 그러면서 조금 안정되긴 했는데 뭐 사실 미국의 금리도 이제 좀 반등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원화 약세 보이고 또 원화가 또 위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분한테 좀 아주 날카롭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미즈은행 변정규 전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재작년에 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살이 조금 빠지신 거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요새 좀 뭐 힘드세요? 좀 힘드시죠? 네, 환율 변동성 물가가 좀 오르니까요. 네. 좀 덜 먹은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오케이. 일단은 현재 환율 상황 먼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요새 좀 그 달러원 환율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1,300 이제 그 뭐 30원대 이상으로 올랐고요. 1,340원대, 50원대도 잠깐 있었어요. 네.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기업체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문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짚어보면 어떨까 오늘 싶은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신용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비교해 보면 달러도 전체적으로 좀 오른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따가 잠시 후에 그래프를 보면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패닉 수준 같이 더 많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1,400원대 이런 것들은 크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뭐 전쟁이 네. 실제로 뭐 일어난다 이러면 몰라도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기도 저희가 예측할 때는 전쟁이나 이런 그런 뭐 비체계적인 위험은 상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정기분포 하에서 뭐 95%, 99% 이러한 오차 범위 그 밖에 있는 것은 보통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은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경제 상황과 정치적 상황만 본다면 뭐 여기서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전쟁이 나지 않으면 1,400원 갈 일 없고 그럼 전무님이 보시는 뭐 장기 말고 한 단기, 중기적으로 환율 레인지는 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있습니까? 또 그 두 가지 이제 그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우선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지금 그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유로화와 그 다음에 엔화가 가장 크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그 특히나 독일을 위시해서 경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면 그 통화도 약해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유로화가 사실은 조금 뭐 진작에 조금 내려왔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 유로화가 강해진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그 유로화가 이렇게 그 유로존이 안 좋으니까 유로존의 그 중앙은행 ECB가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좀 공격적으로 빨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유로화가 뭐 상당 기간 올해 들어와가지고 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좀 강해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유로존의 경기가 바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유로존의 그 CPI를 보시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산맥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굉장히 유로존의
그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두 자릿수까지 갔었습니다. 네. 독일, 영국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이 빨리 이렇게 그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면 뭐 ECB가 빨리 금리를 내리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또 달러가 쉽게 약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그리고 또한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엔화도 올해 통화정책 변경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환율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유로화의 방향과 엔화의 방향은 조금 그 2, 4분기 들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2, 4분기 들어서 뭐 그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조금 그 조정한다든 이런 뭐 피벗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있게 되면 엔화가 다시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화에는 좀 약해지는 그런 영향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율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네. 올랐는지 작년에 사실 원화는 굉장히 강세였죠. 그게 작년 가장 말에. 궁금하죠. 사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한번 네. 비교해 볼까요? 네. 뭐 비교해 멀리 보시죠. 볼 필요도 없고 작년 뭐 말부터 시작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숫자로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그 환율 변동폭이에요. 밑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어차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얼마나 변화했는지 통화와 주가 지수 각 나라별로 그리고 맨 오른쪽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 약 2주일 좀 넘는 기간에 네. 얼마나 이렇게 변화했는지 이 두 가지를 제가 그 변화폭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특이하게 그 밑에 주식을 보시면 작년 11월 제가 왜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했냐면 이날이 FOMC 발표 날이에요. 미국 날 미국 FOMC 네, 미국 그때부터 주식 시간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예, 이때부터 금리 시작해서 떨어지고. 맞습니다. 이때 이제 뭐 추가적으로 0.25% 포인트의 그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으로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때 점도표에서 뭐 이때 당시에 그것을 이제 그 뭐 상정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주가 엄청 올랐네. 15% 올랐네요. 두 달 동안. 예, 두 달 동안 15%가 올랐고 대만은 한 10%좀 넘게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오늘도 지금 그 아시아 국가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만은 여전히 홍콩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랐는데 꾸준히 오르는 이런 모습을 올해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급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것을 갖다가 좀 환율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 시기를 굉장히 우리가 왜 이게 그 얼마만큼 변했는지 좀 나라별로 비교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 한국하고 대만은 비슷하게 작년 두 달 동안에 환율 뭐 통화 강세가 일어났죠. 이제 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이제 원화 강세가 일어났고요. 달러에 비해서 한 5% 이상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많이 되돌림 현상이 올해 일어났죠. 근데 되돌림 현상은 원화가 조금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게 그 지난 그 수요일 종가 기준인데요. 그렇게 네. 보시면 한 4.5% 정도 이렇게 되돌림 현상이 있었고 다시 원화가 이만큼 약해졌다는 거죠. 대만 달러, NT 달러라고 하는데 타이완 달러도 이만큼 다시 타이완 달러가 달러에 비해서 미국 달러에 비해서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양안 그 상태에 지금 그 당사자인 중국은 그렇게 많이 지금
그 위안화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예, 보시면 작년에 한 3% 정도 이렇게 위안화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올해 보시면 오히려 한 1.3%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사실 왜 그러냐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제 어차피 많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예전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환율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예,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고시하고 그 고시 가격에서 위아래로만 한 1, 2% 정도만 오르는. 예. 어차피 뭐 교역국 통화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가중치 환율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인민은행의 입김도 약간 반영이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변동 환율제라고는 볼 수 없어서 중국은 제외하고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게 약간 포인트 같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에도 많이 이제 해외 매신도 많이 그 동조화가 강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뭐 사실 동조화가 강한 편은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그 작년 그 뭐 작년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올해까지 지금 강한 동조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동조화는 지금 이제 그 양안 문제가 좀 가속화되면서 또 부각이 되면 조금 더 강하게 같이 가는 동조화라는 거 이제 비슷하게 간다는 의미를 네.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동조화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만 문제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느냐? 네. 이렇게 또 사람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슨 이렇게 대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지금 중국하고 이제 두 나라가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론 북한의 핵 위협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지금 뭐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금융시장 미중이 아니라 대만과 중국 간의 뭔가 전쟁? 네. 혹은 북한과 한국 간의 전쟁? 뭐 북한과 한국과의 전쟁을 이렇게 그 뭐까지는 상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리스크 오프, 리스크 온이라고 이제 그 정치적인 분위기, 이제 투자 분위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 온이라는 거는 이제 위험 자산에 손을 대도 된다. 그래서 온이거든요. 리스크 온. 리스크 자산에 손을 대도 된다. 근데 리스크 오프 같은 경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리스크 오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자산에 손을 떼라. 오프.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있으면 투자에 손을 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던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이런 정치적이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대만 시장 이제 뭐 당일날 보시면은 당일날 뭐 토요일날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토요일날 선거가 있었긴 했지만 당일날은 뭐 그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사실 그 월요일날 개장을 했을 때 오히려 그 대만의 주시장인 그 타이엑스 지수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대만이 작년 하반기 12월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고 환율도 강세였고 그런데 대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1월 1일부터 대만 주식은 빠졌거든요. 통화도 약세였고. 네. 그리고 선거나 양안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히 이제 보시면은요 한번 요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1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변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선 그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고 해서 이제 CDS라고 해요. 이게 위험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부도가 났을 때 부도가 날 확률을 갖다가 그걸 금리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면 부도가 나도 그걸 갖다가 보험 같이 자기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합이라고 하지만 수합은 아니고요. 보험의 성격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만큼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리스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저기 이제 46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달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 한국 5년물 이 CDS 프리미엄이 이제 46bp까지 올라갔던 거죠. 이 46bp를 내야지
한국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비쌌던 거죠 이제. 네. 근데 지금 이제 쭉쭉 떨어져 와가지고 리스크가 많이 리스크 온 상황이 위험 선호 사상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작년 말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주식도? 예 분위기가 막 투자 많이 올랐죠. 그죠. 2,600까지 갔어요. 투자 분위기가 확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금리 인하도 고려한다고 이렇게 파월 의장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무르익어서 리스크 온 상태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5 BP까지 아까 보시는 것 떨어졌죠, 같이 이제 CDS가. 그 CDS가 떨어진 거죠. 근데 최근에 이게 30 BP 이상으로 조금 올랐거든요. 그렇다가 지금 29 BP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지금 그 환율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네.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환율 한번 볼게요. 달러원 환율을 금방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제 잘 기억에도 남으시고 이렇게 1364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쭉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꼬리같이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신흥부동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조금 과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만큼 이제 올라갔잖아요. 저것은 제가 오른쪽에 써놨지만 저거는 코리안 리스크 프리미엄이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요 상황을 다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혹은 실적 눈높이 하향, 뭐 삼성전자 실적 쇼크 났고,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시는 입장에서 저 자료를 딱 보시고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하면 앞으로도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엔화도 약세가 됐죠. 네. 엔화도 지금 그래서 147엔까지 이렇게 가고 148엔까지 올라오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그러든 데 대한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그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을 쓴 거는 그렇게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국한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아까 그 달러 인덱스도 올랐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달러가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강해졌지만 한국의 원화가 약세가 되는 만큼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한국의 특수한 그런 지정학,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 기인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악화, 그다음에 향후에 뭐 여러 가지 그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뭐 예를 들면 북한의 핵기업도 추가로 있었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특히나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거가 지금 내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PF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주 원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예. 그러려면 CDS 프리미엄이 저거보다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걸 여쭤보고 어. 싶었는데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환율은 많이 튀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리스크면 정확합니다. 같이,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걸 갖다가 매매의 패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매의 패턴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원화는 다른 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엔화, 달러, 뭐 유로라든가 다른 그 주요 통화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10대 무역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통화는 해외 결제가 안 돼요. 지금. 아쉽네요. 왜 그렇죠? 해외 결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밖에 이것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를. 그리고 전부 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집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시 반까지 무조건 주식을 갖다 팔았으면 원화를 팔아야지 그에 대한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차가 나면 항상 뭐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어떤 두 개의 상품을 복합 상품을 투자했을 때는 시차가 나면은 이것들에 대한 플러스가 많이 나든가 마이너스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은 주식을 갖다가
팔게 되면 한국 주식을 팔게 되면 당연히 갖고 있는 원화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같이 이제 그렇게 스노우볼 같이 눈덩이 같이 그런 수요가 원화를 팔게 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 매도세가 일어나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셌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외환 시장 뭐 여러 가지 금융 시장에 좀 약간 그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제 변동폭이 많이 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금융위원회나 뭐 기획재정부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네.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 외환시장이 이제 뭐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는 빠르면 7월부터 시작해서는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연장이 되고 거래 시간이. 예, 그리고 외국 그 기관들도 직접 지금은 이제 외국 기관들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원화를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여기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기관들도 뭐 RFI 기관이라고 해서 열어주기로 이렇게 뭐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조치들 이 일어나게 되면 천천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뭐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이게 해외 결제가 안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해외 결제를 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10대 뭐 교육국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그런 뭐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24시간 해외에서 다 거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앞으로는 지향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금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치 국면이고 한 그러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계속 갖고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외국계 은행에도 계시고 외국인 투자자도 많이 또 만나실 거고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전쟁 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지 정말 와 대한민국에 전쟁 난데 이러면서 돈을 확 빼가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실제로. 사실은요, 아까 그 제가 이게 CDS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원하는 그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에 대한 리스크는 이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보시면 뭐 일본에 대한 리스크,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조금 더 낮습니다. 66이네요, 66. 예, 네. 좀 낮은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높아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절대로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도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0이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게 타당하다. 이 정도면 내가 그것을 받고 보증을 해주기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보증을 받을 정도의 그런 중립적인 그런 만나는 그런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좀 있고요. 예, 대뜸 그 북한이 바로 건너 있는데 사는데 불안하진 않니? 아, 그런 사람들 한번 초대해서 한국 와보게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런 나라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나라 사람 중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기 와가지고 뭐 한국 뭐 전혀 문제 없지 않느냐, 뭐 핵 억지력에 뭐 경제력에 뭐 압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측면에서 경제 쪽만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것들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는 환율이 여기서 뭐 1,300원 후반까지 가거나 뭐 급격하게 튀거나 이런 거는 일단은 한숨 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지금 코스피가요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맞아요. 이렇게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심해요. 이것들이 이제 뭐 반도체가 얼마 전까지만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합창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변할 리도 없고요. 지금 사실상 인더스트리가 업계가 그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에 돌아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없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원 환율의 연관성은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달러원 환율도 이렇게 많이 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궁금하실 거잖아요. 앞으로가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이제 지금 원화 하락은 조금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 이렇게 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면 새벽은 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밤이지만 새벽이 지금 언제 오는 것은 벌써 예견이 돼 있고 그것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삼각지대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성이 됐어요. 그것들을 아마 그 투자자들은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대치국면이죠. 네. 하마스하고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여러 국가들이 지금 대치국면이죠. 아시아에서도 지금 이제 양안 관계가 더 이제 위험이 지금 촉발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개 대륙에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이렇게 그 리스크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금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직접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은 간접적으로 다 엮여 있단 말씀입니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에 지금 가뜩이나 부채가 많이 지금 늘어났는데 네. 미국의 부채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속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신용 사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떻게 된다? 뭐 금리를 인하하니까 달러가 떨어진다. 네, 금리를 인하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변수를 보고 시장은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방향으로 한 중기 정도, 단기 중기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전망치를 보면서 쭉 따라 나가야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금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게 고용 상황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비도 지금 그것을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PI는 생각보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한 금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QT입니다. 예, 양적 네네. 긴축, 네. 양적 긴축이 빨리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뭐 금리를 갖다가 인하한다고 해도 양적 긴축은 계속 지속한다고 파월 의장이 예전에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빠르면 뭐 예를 들면 2, 4분기나 이렇게 그만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하는 뭐 하반기에 된다고 하는 그런 뭐 논의가 많이 있긴 하지만 빠르면은 상반기 중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퀴트를 종료하면 달러는 아무래도 약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달러로 약세로 네. 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하나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도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변수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가 재임 시에 네. 환율에 가장 많이 개입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뭐 달러 강하다, 우리 수출해야 되는 달러 너무 강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예, 같은데. 금리 그죠. 이제 그쵸. 금리를 내리라고 파월 의장한테 강하게 압력을 행사했었고요. 네네네네.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우린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달러 강세는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유럽하고 그때 크게 붙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번에 트럼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개입을 해서 유로 달러 환율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좀 득세를 하고 트럼프의 당선 뭐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 달러화에도 앞으로 뭐 상반기 넘어서 이제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네. 가까이 가면은 달러원 환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 나라가 통화를 갖다 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강하게 하면 수입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가를 갖다 통제하는 데
좋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를 강하게 갖고 가는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역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화를 강하게 할 유인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조금 약세, 2, 4분기 이후로 좀 약세로 가지 않느냐. 다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지 않느냐. 다만 3, 4분기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저희가 또 한 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럽의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유로가 약세로 많이 전환이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또 달러 강세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무역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준비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엔화. 고전에 요것만 한번 요거? 여쭤봐도 돼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납득이 되는데 네. 사실 우리 국내 로컬 이슈를 보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선 있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뭐 그런 가능성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또 열어놔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한 번 이렇게 환율이 튈 가능성이나 뭐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것까지 다 반영이 녹아 있는 건지. 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이제 그런 문제들은 많이 이제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 같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옛날이잖아요. 아주 옛날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님이 이제 필드에서 뛰실 때 필드에서 뛰셨습니까? 필드에서 이제 실제 이제 트레이딩 하실 때 그때고 지금은 뭐 미사일 핵실험 하든 뭐 하든 대포동을 쏘든 별 반응 없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이슈가 없잖아요, 요새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핵 억지력이라든가 경제력이 지금 많이 우월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도 CDS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까 엔화 마지막으로 엔화. 한 3분 정도 저는 남았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네. 이들은 왜 금리 안 올리고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153엔까지 갔었나요? 네. 우리 이제 원엔 환율로 봤을 때 860원까지 떨어졌죠. 그때 진짜 티켓 끊어야 되나,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나, 골프채 사러 가야 되나, 엄청 맞아요. 고민했었는데.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엔화에 대한 투자 엄청 많이 내놨어요. 네. 그래서 관심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 한 번만 해주시고 마쳐주세요. 네, 엔화는 이제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강해지는 방향으로 맞는 건 뭐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뭐 4월 달에 그 임금 예를 들면은 뭐 네, 춘투가 네. 있는데 지금 그 4월 달에 일본의 금융 정책 회의가 있고 5월 달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6월 달 이후에 일본의 그 뭐 금융 정책은 바뀌어도 바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의 우에다 총재는 지금 바뀔 거다 말로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직 지금 2%를 갖다가 유지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예, 작년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 특히나 실질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버는 게.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를 올려놨는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올리면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시간 벌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끌 수 있는 데까지 끌고요. 더군다나 YCC 일본의 일드 커브 수익률 통제 곡선 하에서 지금 밴드가 1%까지도 이상까지도 용인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1% 미만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빨리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더군다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환율은 예를 들면은 상반기 이후 엔화가 만약에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달러 엔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연말까지 120원대까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140 뭐
예. 중반대인데 120엔. 사람들이 뭐 이렇게 130엔대까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강하게 보시네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과거는 현재로 보는 거울이거든요. 네. 작년에도 그런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예,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 통화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는 뭐 총재가 바뀐다고 했을 때 바로 두세 달 만에 120원대까지 가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아마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되면 120원 120엔 때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N1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N1 환율도 이제 900 근데 한 원화도 강세된다. 예, 아. 이제 960엔 정도까지 하반기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가 강세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강하잖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뭐가 대한민국 삼성전자 있지 삼성전자. 않습니까? 네, 어. 강해진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달러가 약세되니까 우리나라 엔화가 사실은 이제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화가 엔화도 강세, 원화도 강세.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0엔 샵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1,000원을 주고 100엔을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900원만 줘도 100엔 샵에 가서 800, 일본의 다이소에 가서 100엔 86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니 저기 뭐야 명 말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여쭤봤냐면 그 뭐 IMF나 뭐 이런 데서 OECD 뭐 경제 성장 전망 이런 거 내놓으면 상대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조금 뒤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올해 전망도 그렇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원화가 뭐 어차피 환율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이제 강세로 갈 무엇보다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뭐 개인도 다 잘 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제 부동산 이런 PF 문제를 빨리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 금융 시장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이팅하고 으쌰으쌰하고 또 더 잘 이동안 그래 왔듯이 더 잘 해내야 됩니다. 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 또 환율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미즈온에게 변정규 전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